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계는 스스로 만들어낸 장애물일 뿐이다. 그리고 도전은 스스로 만들어낸 날개다. 세계 최연소로 극지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주인공,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청년 윤승철 작가의 말입니다. 그는 그동안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을 계속해온 사람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신과 조우하고 그를 이겨내는 그런 도전을 계속해왔습니다. 무엇이 이런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를 도왔을까요? 오늘 윤승철 작가를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한도전의 아이콘인 오지탐험가 윤승철 작가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극지 마라톤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건장한 근육질의 청년을 떠올렸는데 직접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살이 찐 겁니다, 이게. 예, 그 극지 마라톤 하면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극지 네. 마라톤이 뭔가요? 극지 마라톤은 말 그대로 극지를 마라톤을 하는 그런 대회다,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6박 7일 동안 250km의 사막을 뛰는 경기입니다. 네. 마라톤도 어려운데 극지 마라톤은 상상이 안 갑니다. 6박 7일 동안 250km를 사막에서 달린다. 네. 상상이 가지를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릴 적 신체적 핸디캡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그런 것을 하시게 되셨나요? 예전에 다리를 제가 좀 심하게 다쳤었던 적이 있는데 우연하게 누가 사막을 뛰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한번 내가 재활 치료를 받아서 다음에 한번 직접 뛰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릴 때 신체적 핸디캡을 갖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하고 또 해병대를 마치고 세계의 그 험난하다는 극지 마라톤을 달성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라이프 멘토 우리 시대에 도전하는 아이콘 윤승철 작가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직접 사막을 뛰고 이 사막 마라톤이라는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그때 준비했던 과정과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어떤 게 힘이 됐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막 마라톤, 이 극지 마라톤은 도대체 무엇이냐, 250km를 6박 7일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달리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사막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을 때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과 함께 같이 뜁니다. 그 함께 뛰는 사람들이 보통은 40개 나라에서 13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저도 놀랐는데 4명 중에 1명, 25%가 여자 선수 비율입니다. 세계 최연소로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기록이 저는 좋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주변을 보면 60대, 70대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대회 끝나고 나서 이 참가했던 분들의 평균 나이를 재보니까 계산을 해보니 46이라는 숫자를 보고 저도 한번 엄청 놀랐었고요. 380만 원이라는 참가비를 내고 뛰어야 되고 이 참가비를 내고 비행기표를 사고 장비까지 사면 한 번 가는데 이 700만 원이라는 참가비를 모두 내야 됩니다. 이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 한 군데 사막만 또 뛰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고비 사막,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남극까지 모두 다 250km를 완주를 해야 되고 또 물론 참가비도 다 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막을 뛸 때는 이 주최 측에서 해주는 건 없습니다. 참가비는 비싸게 내지만 여기서 해주는 건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먹을 식량들 그리고 기타 장비들, 비상식량들, 의료약품들 다 모두 들고 뛰어야 됩니다. 참가비를
저희가 좀 내면 뒤에 뭐 앰뷸런스가 있거나 뭐 혹은 뭐 헬기가 있거나 하면 좋을 텐데 딱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의지해야 할 곳은 함께 뛰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동료들 뿐인데 사실 뛰다 보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검은색 점처럼 서로마다 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 200m마다 꽂혀 있는 작은 깃발을 보고 뛰어야 되는데 다들 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1등은 그 눈을 크게 뜨고 깃발을 보고 가지만 2등부터는 앞 사람이 갔던 1등의 발자국을 보고 뜁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1등이 길을 잘못 들어서 뒤에 따라오던 2등부터 38등까지 전부 다 길을 잘못 들어서 그때 대회가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운동을 좀 잘하고 좋아했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학생일 때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유리를 밟고 넘어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유리는 보도블록에 걸려서 멈추고 제 다리만 계속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의 정강이뼈가 부러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발목 뼈가 다 또 돌아가면서 뼈가 다 으스러졌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2번을 기절을 했는데 이때 넘어지자마자 바로 첫 번째 기절을 했습니다. 눈을 뜨니까 병원 응급실에 엑스레이를 찍는 차가운 그 철판에 제가 누워있고 등이 너무 차가워서 눈을 떴는데 왼쪽을 보니 남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왼쪽 팔 못 움직이게 꽉 누르고 잡고 있었어요. 오른쪽을 봤더니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 팔을 누르고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번째 의사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저한테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이거 마취할 할 시간이 없다. 바로 뼈를 맞춰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취도 안 하고 뼈를 맞추는데 제가 2번 기절해 봤다고 했잖아요. 이때 바로 2번째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니까 병실에 제가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있는데 이후에 들어왔던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 안 좋은 소식이 2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듣고 싶냐? 하나는 좋고 뭘 하나는 안 좋아야 제가 선택을 하는데 안 좋은 거 2개 중에 선택을 해보라 라고 해서 제가 더 안 좋은 거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때 저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너무 심하게 다쳐서 내가 언제 다시 걸을 수 있을지 학생이 뛸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하겠다. 그리고 2번째 안 좋은 소식이 왼쪽 발을 다치면서 이 무릎에 있는 성장판을 같이 다쳤다. 그래서 더 이상 키가 안 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답을 듣자마자 바로 여쭤봤어요. 그럼 오른쪽 발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같이 안 다쳤으니까 계속 크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 걱정하지 마라 했던 이유가 이 성장판이란 게 오른쪽 왼쪽 발목과 무릎에 각각 따로 하나씩 있는데 얘는 안 다쳤지 않냐. 그래서 계속 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더 걱정거리인데요 라고 하니까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 주사가 있지만 반대로 키를 멈추게 하는 호르몬 주사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171이었는데 지금도 171입니다. 제가 조금 그래도 굽이 있는 걸 신고 다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제가 키가 그래도 조금 큰 편이었는데 그때 안 다쳤으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깁스를 푸니까요. 오른쪽 발은 너무 통통해 있고 이 왼쪽 발은 너무 앙상하게 이제 거의 뼈만 보이는 겁니다. 근육이 다 빠져나갔대요. 바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7개월 반 만에 제가 체중계에 설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몸무게를 보고 저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98kg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그때는 안 좋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가 다시 못 걷게 되면 괜히 나도 사는 게 힘들어지고 부모님한테도 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때 다리를 다치고요. 20살이 될 때까지 한 5년 동안은 한 번도 1시간 이상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해보거나 체육 시간에 실기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뼈는 붙었다고 하지만 또 다리를 다칠 것 같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1시간 이상 많이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 20살 때 대학생일 때 저희 학과 교수님이 저랑 함께 입학한 모든 신입생들한테 소설을 한 편씩 써와라. 내 수업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다. 소설로 내가 평가를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소설을 또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일 때, 중고등학생일 때 소설은 상상의 문학이다. 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소설 주인공은 진짜 잘 뛰는 친구로 써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 사진을 봤습니다. 누가 사막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보면서 와, 사막이란 곳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어린 왕자라는 책에 봐도 사막 여우도 있고 모래와 밤이 되면 정말 커다란 달, 그리고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막을 열심히 뛰고 있나 클릭해 봤더니 이 사막 마라톤이라는 대회에 출전한 친구의 사진이었습니다. 나도 한번 사막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은데 250km는 완주할 자신이 없다. 대신 여기 이 사막에 10km만이라도 뛰어보고 소설을 한 편 써보자 라는 생각이 이때 들어서 3년 반 정도 재활 치료를 받고 처음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요. 앞서 제가 이 사막 마라톤 소개를 할 때 제일 마지막 줄에 참가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참가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회 사하라 사막 마라톤이 10월 달에 있었는데요. 한 달 전에 9월 중순쯤에 참가 신청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그때 38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참가비랑 비행기표까지 다 700만 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 앞에 살고 있던 그 자취방을 부모님 몰래 뺐습니다. 이 자취방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였던 방이었는데요. 그 방을 빼고 그 보증금으로 일단 참가비를 내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던 곳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옥탑방이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이 없는 방이었고요. 월세 15만 원 옥탑방이었는데 여기가 욕실 겸 화장실 겸 주방입니다. 친구들 놀러 오면 같이 저기서 고기 구워 먹고요. 라면 끓여 먹고 했던 방인데 이 방 옆에 작은 그냥 진짜 몸만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사막 마라톤 대회를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 참가비를 못 마련할 거고 열심히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방 옆에 작은 몸을 누울 수 있는 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방에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9월 말쯤 되니까 찬바람이 들어오길래 신문지로 이 문풍지를 바람을 안 들어오게 붙이다가 그때 신문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키워드라는 제목의 기사였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이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습니다. 인터뷰했던 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쭉 붙이다가 세로로 봤습니다. 보니까 도전, 열정, 패기, 청춘, 실패 우리가 아는 그런 뻔한 단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이런 회사를 이렇게 말했던 회사에 그냥 내가 한번 어차피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해도 돈을 못 모으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모은다고 해도 한참 걸리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이런 회사에 제안서를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이고 이런 꿈이 있습니다. 사학 마라톤 대회는 이런 대회고요. 저를 참가비를 후원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회사를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서였어요. 이때 저를 참가비를 후원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었던 공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첫 번째, 회사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 사하라 사막 마라톤 꼬린 지점이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니 피라미드 앞에서 회사 현수막을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보 자료로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갔다 와서 열심히 제가 처음 목표했던 책을 쓰고 혹시나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 저는 그때 회사에 도움을 받았다고 쓰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약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안서를 보내면 조금 많이 후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27군데에서는 답장이 안 왔고요. 3군데에서는 거절당하는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대회 일주일 남았을 때 답장 안 왔던 27군데 회사 중에서 한 군데 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메일로 된 답변이었는데요. 메일을 열어보니까 학생이 보낸 제안서를 잘 봤다. 내가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참가비를 후원해 주긴 힘들지만 네가 썼던 제안서를 첨삭해 줄 수는 있겠더라 하면서 첨부 파일로 수정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엄청 놀랐는데요. 제가 썼던 제안서 28장이었는데
그분이 수정해서 보내주었던 제안서는 한 장이었습니다. 뒤가 잘린 줄 알고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내가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다. 내가 수정한 제안서는 이 회사용이기 때문에 많고 긴 걸 회사들은 보지 않는다. 네가 썼던 한 장짜리 제안서로 제안을 다시 다른 군데 해보고 추가로 미팅을 하자고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네가 썼던 제안서 28장짜리를 보내드려라. 근데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아, 이게 정말 실제로 회사에서 쓰는 제안서구나. 이번에는 답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답변이 안 와서 이번에 좀 생각을 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역시 그냥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다시 마련해서 학교 앞에 다시 자취방을 구하는 게 더 서기 시원하고 빠르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대회 3일 전, 대회 출발 3일 전에 세 군데 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우리 회사가 참가비를 지원해 주겠다. 두 번째 회사가 비행기표를 지원해 주겠다. 세 번째 회사가 한 아웃도어 회사였는데요. 갈 때 필요한 모든 신발과 가방과 장비들을 다 지원해 주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시에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도 후배가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 그리고 졸업했던 고등학교 학교에서 발간했던 신문과 잡지를 뒤져서 졸업했던 선배님들 인터뷰했던 코너에 나왔던 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이런 후배고 지금 뭘 전공하고 있고 이런 목표로 가려고 하니 참가비를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분에 또 선배님들도 많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하라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 고비 사막까지 갔던 그리고 갔다 올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일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하실까요? 제일 마지막 한 군데 물음표로 제가 채워놨는데 제일 마지막은 남극입니다. 남극 마라톤 갈 때는 저는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12월 달에 대회였는데 10월 달, 11월 달쯤에 참가 신청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극은 참가비가 1,800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역시나 한 달 전쯤에 알게 됐습니다.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장미꽃을 팔았습니다. 제가 왜 남극을 꼭 가보고 싶었었냐면요. 이 남극 마라톤 대회가 2년에 한 번 열리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 아름답고 이번에 내가 못 가면 영영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장미꽃을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진짜 장미로 보이지만 진짜도 아닙니다. 가짜 장미, 조화를 몇백 송이 산 다음에 한 송이 한 송이 비닐 포장을 하고 막무가내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 장미꽃을 팔았습니다. 한 3일 동안 팔았는데요. 3일 동안 38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때 제가 한 송이의 이 장미꽃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정말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저 이런 학생이고 이런 꿈이 있습니다.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제 꿈의 가격에 장미꽃을 사주십시오. 100명한테 얘기를 하면요. 100분 중에 98분은 정말 빠르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99번째 한 분 정도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와 화이팅. 그런 대회도 있어요. 와 잘 갔다 오세요. 화이팅 하고 그냥 가세요. 100분 중에 한 분이 살까 말까 했는데 제가 그래도 포기를 좀 못했던 이유가 한 30대 남자 직장인 분이 저한테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못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나 대신 꼭 그 나이 때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열정 있고 매달리고 싶은 것에 한번 매달리는 그 힘을 내가 응원한다 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또 장미꽃을 주고 많은 돈을 주시고 장미꽃을 사가기도 했고 뭐 중학생 친구들 또 지나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흔쾌히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정말 힘이 되는 멘트 하나씩을 던져주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펀딩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걸 펀딩 사이트 캡처했을 때가 지금 389만 원이 모였고 91분이 저를 후원해 주셨을 때 캡처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이트로 한 2천만 원 넘게 후원을 받았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이 사이트를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었고 이렇게 많이 이 후원을 받을지 모르고 체크를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도 저도 잘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근데 다른 걸 하다가 실수로 응답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냥 딱 이런 저승사자 멘트로.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어떻게 전화하신 걸까요? 누구실까요? 제 번호 어떻게 아셨나요? 그분이 저한테 두 번째로 했던 마디가 후원해주고 싶다. 홈페이지 봤는데 계좌번호를 불러라. 대뜸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일단 후원해준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만 제가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수유대폰 소액결제 이렇게 결제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홈페이지로 결제를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그걸 받으니 홈페이지로 결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또 다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이 홈페이지로 결제할 수 있는 건 아는데 후원 금액 네가 모금한 걸로 홈페이지를 봤더니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더라. 나는 이거보다 큰 한 200 정도를 후원하고 싶은데 내가 나이도 나이고 눈도 침침한데 이 200만 원을 후원하려면 10만 원을 몇 번을 클릭해야 되냐. 계좌번호를 부르면 내가 그냥 보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마 하고 받았더니 회사의 사장님이셨는데 시간이 언제 되냐. 시간 되면 차 한잔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지금 할 거 없는데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1시간 정도 차를 마시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분이 저한테 흰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정말 힘들 때 열어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꼭 잘 갔다 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 회사 로비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회전문이었거든요. 회전문 나오면서 분명히 위에서는 정말 힘들 때 열어본다 했지만 이게 사람인지라 좀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무슨 응원 메시지를 쓰셨을까? 무슨 편지를 쓰셨을까? 어떤 명언을 쓰셨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 회전문 돌면서 살짝 봉투를 오므려 봤더니 그런 편지가 아니라 큰 금액의 수표였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서 다시 제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후원을 할 수 있으셨습니까? 저 아직 학생이고 저를 처음 보고 제가 이 돈을 나쁜 데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후원을 할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때 사장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네가 이 홈페이지 밑에 써놨던 이 공약에 대한 리워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었던 이 6가지를 보고 내가 후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재치 있고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홈페이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6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작고 투명한 유리병을 들고 가서 한 개 유리병에는 사하라 사막 모래를 담고 한 개 유리병에는 남극의 빙하를 담아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저 후원해 주실 때 저희 집으로 정말 이거 보기만 해도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물건이 있으면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그걸 제가 왕창 모아서 들고 사막을 뛰다가 좀 양지 바른 곳이 나타나면 그걸 묻어서 기억을 대신 완전히 잊혀주고 오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이때 좀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학생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 많이 보내주셨고요. 또 대학생, 직장인분들은 저한테 그 첫사랑, 예전 헤어졌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편지, 사진 이런 거 많이 보내줬습니다. 또 어떤 고3 친구는 제가 12월에 남극 갔는데 11월 달에 수능 치고 수능 수험표를 묻어달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친구가 어떤 고등학생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랑 찍은 스티커 사진을 저한테 줬습니다. 예전 여자친구냐? 아니래요. 누구야 그러면? 지금 만난 여자친구인데 형 좀 묻어주세요. 너 혼자 헤어지려고 마음먹었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누구야? 형, 지금 여자친구인데 우리 너무 좋아서 나중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사막 갈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으로 사막 가서 같이 찾을 거니까 형이 좀 묻어주고 와주세요. 아니 사막에 묻어놨는데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2번 옆에 괄호로 한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GPS를 들고 가서 묻을 곳의 위도와 경도를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적었고 저는 이때 이 문장을 적을 때까지만 해도 영화에서처럼 그 정확한 위치에 땅을 파면 있다 그런 의미를 좀
어필하려고 재미삼아 넣었는데 그걸 보고 묻어달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고 그 스티커 사진을 묻는 영상이 이거였습니다. 이 스티커 사진 뛰다가 보십시오. 정말 힘든데 저 둘이 스티커 사진을 나중에 보니까 좀 신혼여행으로 찾으러 힘이 좀 온답니다.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 공약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이전에 다녀왔던 사진들로 엽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뒷면에 후원자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동시에 남극에서 펭귄이랑 후원자분들에게 펭귄이랑 같이 뛰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영상 편지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2, 30초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누구누구님 덕분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펭귄이랑 그래서 덕분에 잘 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사히 돌아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2, 30초 되는 한 분 한 분에게 찍은 영상 편지를 QR코드로 출력을 했습니다. 우표 크기랑 비슷하니까 펭귄 우표 옆에 붙여서 남극에서 보내드리면 받는 사람이 사진과 글과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3번째 공약이었고요. 4번째는 후원자분 이름으로 성함으로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뛰다가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후원해 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4번째였고 5번째는 후원자분 성함으로 후원자분 이름으로 사막에 나무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적었었냐면요. 요즘에 황사, 미세먼지 정말 사막화 문제가 심한데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후원입니다 라는 걸 좀 어필하려고 넣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실지 몰랐습니다. 한 280분 정도가 후원을 해 주셔서 아, 이거 나무꾼도 지게꾼도 아니고 어떻게 묘목을 289를 들고 뛰나. 이거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검색을 해서 한 군데 시민단체 그리고 NGO 단체를 찾았습니다. 사막에 나무 심는 단체였는데 제가 의뢰를 하고 여쭤봤더니 사막에 나무 심는 거 가능하다. 무슨 단체냐고 묻길래 그냥 개인이다 했습니다. 그럼 돈이 좀 많이 드실 텐데 라고 해서 제가 어느 정도 돈이 드냐 여쭤봤더니 한 300그루 심으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이 공약을 지켜야 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또 검색을 하다가 이번에는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게임을 해서 나무를 키우면 실제 제가 회원가입을 할 때 썼던 제 이름으로 나무가 심어지고 어느 사막에 심어졌고 어떻게 크고 있는지가 제 메일로 옵니다. 280분들 성함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 게임을 열심히 해서 나무가 키워진 다음 메일로 오면 나는 그걸 전달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게임을 해봤더니 일주일 동안 4그루가 컸습니다. 280그루 키우려면 몇 년 동안 게임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요. 답답한 마음에 이 게임을 만든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3번 만에 만났어요. 280그루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거 좀 심어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왜 심어줘야 돼? 누구야? 막 그러시길래 아, 제가 그냥 심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심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살면서 열심히 게임을 해서 60년이든 70년이 걸리든 게임을 계속 꾸준하게 해서 갚겠습니다. 대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재밌는 공약이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도 게임 만들고 사진도 올리고 홈페이지 홍보도 하는데 네가 썼던 이 공약, 이 사연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게 좀 사용을 하게 해줄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 나무 심어주겠다 라고 해서 이 5번째 공약도 겨우 지켰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사막 마라톤을 한 다음 최근에는 우리나라나 해외에 있는 무인도들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무인도에 또 많이 가는데요. 사막과 무인도에 있을 때는 빨리 한국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 빨리 또 사막과 무인도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리를 다쳤을 때만 해도 참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 또 내가 처해 있지 않은 환경,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참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예상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내가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이제 그런 생각, 그런 후회가 안 들도록 조금 더 나아갔던 것이 지금 제가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사석에서 그 윤승철 작가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저도 재밌게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극지 마라톤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먼저 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막과 그 남극 네,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하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네. 추운 곳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장 그 극한의 상황을 한 군데씩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극한의 그 상징이 되는 그런 뜨거움, 추움, 건조함 그리고 바람이 많은 곳들을 선정을 한 것 같고요. 저도 남극 마라톤을 할 때 남극이 왜 사막 그리고 극지 마라톤에 포함이 될까 그런 의문도 있었는데 뛰다 보니까 남극이 네. 이 연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면 사막 기후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런 극한의 네 군데를 선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사막 마라톤 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네, 고통스럽지 않을까? 네,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네.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네.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저를 함께 이끌어주고 좀 힘을 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만으로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텐데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나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내가 포기를 한다면 더 나아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제 사막 마라톤을 이제 하시고 요즘은 이제 또 무인도 네, 탐험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무인도도 사막과 비교하면은 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사막을 갔기 때문에 무인도를 또 갈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네. 그만큼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좀 비슷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연 한가운데 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항상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무인도도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처음에 사막 마라톤 갈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가셨어요? 네, 말씀은 드렸는데 이미 제가 결정하고 표는 다 끊어놓은 다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걱정은 하시는데요. 네. 위험하진 않냐, 네. 뭐 안전한 건 안전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냐 네. 걱정하시지만 그래도 네. 빨리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그때는 좀 서운했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뭘 더 해주시거나 더 심하게 걱정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냥 믿고 네. 옆에서 그냥 방관자처럼 대신 항상 네가 힘들 때 우리는 옆에 있다라는 네. 느낌만 줬던 것이 네. 오히려 저한테 힘이 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떠오르는데 젊어서 고생은 이제 뭐 사사한다 이런 이제 속담도 있지만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젊은 나이는 이제 조금씩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사서 고생하실 예정이세요? 뭐 꼭 어떤 도전이나 고생이란 게 뭔가 이렇게 막 극한을 가야 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사실 그런 결정들의 이 순간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힘이 되는 때까지 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하셔서 이제는 그 자식도 한 분 이제 네, 그 데리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 자식이 커서 네, 아빠 나도 사막 마라톤 한번 갈 테야 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그리고 그게- 혹시 네,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그러면은 아빠는 이제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네. 그렇게 제안한다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못 가게 하진 않겠지만 네. 아마 저를 허락했던 부모님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든 아빠와 같이 가고 싶다고 하면 같이 가시겠어요? 살이 지금 저 좀 쪘잖아요. 네.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함께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진짜로 가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네, 저희가 이제 상상하기로는 이제 무인도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네, 무인도에 가면은 정말 물도 없고 네,
집도 없고 네. 아무런 시설도 없고 네. 그러니까 식량도 없고 그런 곳에서 무섭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아까 사막 갔기 때문에 무인도 갈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막을 가서 보니 뭐 어느 정도 준비만 잘 해가면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상 제가 혼자 무인도에 있어 보니까 네.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좀 덜 무서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 있는데 누가 저를 뒤에서 보고 있다거나 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누가 나타난다. 또 그러면 그것대로 또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무인도에 가면 얻게 되는 거는 뭔가요? 일단은 제가 처음 느꼈던 게 그거였는데 조금 좀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생길 때 현실에 있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없기도 하고 네. 좀 고민을 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네. 뭐 꼭 무인도나 이런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지만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뭐 반강제적인 거죠. 네. 그 자체만으로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무인도에서의 경험이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딱히 그 무인도라고 해서 그런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런 시간을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네. 또 얼마나 내가 노력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무인도라는 공간 자체보다는 뭐 예를 들면 방에서 명상을 한다거나 내가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차이이지 무인도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네. 근데 학부에서는 이제 문예창작을 전공을 하셨고 네. 지금 대학원에서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부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생물학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연계 쪽인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생물학 중에서도 육상 곤충이나 아니면 뭐 물고기나 아니면 뭐 해양 동물들 쪽으로 지금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공이 달라졌는데 그렇게 네.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뭐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 또 무인도에서 정말 조금 저 스스로 놀라고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어느 순간 충분히 먹을 만큼의 물고기가 있는데도 계속 뭘 자꾸 잡더라고요. 그게 지나친 또 욕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호기심이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무인도 이 탐험의 경험을 살려서 어떤 특별한 봉사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봉사 활동입니까? 요즘은 섬에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인도 가기 전에 뭐 들리는 유인도나 또 무인도도 마찬가지고요. 해양 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줍고 나오자. 예. 무인도 체험도 하지만 나올 네. 때는 쓰레기를 줍고 나오자. 이제 네. 그런 걸로 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도도 사람이 살지 않지만 조류를 따라서 계속 해양 쓰레기가 네. 쌓이는 거겠죠? 네, 무인도가 오히려 더 많이 쌓입니다. 치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네. 무슨 단체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섬마을 봉사연합이라는 이제 섬 봉사단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섬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합니다. 몇 분 정도나 같이 하고 계세요? 지금 한 120분 정도 정기적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항상 모든 분들이 다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30분 정도 네. 같이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일, 뭐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네. 혹시 뭐 차질을 빚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많이 못 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무인도에 간다고는 하지만 이제 함께 가는 분들이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서 네. 일단 이런 상황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무슨 무인도와 관련된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무인도에서 어떤 생존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뭐 무인도에서 이런 것들을 해봅시다라는 그런 뭐 집도 짓고 불도 피워보고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네. 제가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인도의 실제 자연 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인도 생태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도전하고 막 그 한계 상황까지 이렇게 스스로를 막 밀어붙여야 되냐. 네, 그걸 통해서 뭔가 이겨내는 성취감 같은 거는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 보인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본인이 20대의 대부분을 이제 그 도전하고 네. 뭔가 탐험하고 이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네. 도전하는 삶, 탐험하는 삶 이런 삶이 힘들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힘든 순간들이 많이 직접 저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막 또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것만이 또 도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했던 것과 또 다른 전공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도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패한 것도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어떤 도전이고 뭐 네. 어떤 성과다라고 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저 스스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섬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이제 환경 보호 활동도 하시고 네. 또 탐험도 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 풀리면은 이제 여행, 네. 무인도 여행이나 탐험 이런 것도 하실 텐데 앞으로 어떤 것을 하면서 살고 싶으신지 계획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속 사실 바뀌긴 한데요. 네. 지금 현재로 드는 생각은 무인도나 섬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체험 프로그램들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런 곳에 있는 자연환경 생태를 뭐 보호하고 조사하는 일도 같이 하고 싶어서 네.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이어져 나가서 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게 제 계획입니다. 40대의 삶, 50대의 삶이 그 뭐 예상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40대나 50대나 네.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아마 지금까지는 어떤 뭐 모험가, 탐험가, 활동가 이런 어떤 분류였다면 이후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한 이후에 뭐 생태학자나 아니면 뭐 분류학자가 돼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네.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크게 됩니다. 사막 마라톤에서 무인도 탐험까지 계속된 어떤 그 자기 인생의 도전을 해온 그 윤승철 작가와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사막 마라톤이라는 어떤 쉽지 않은 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계속 극복해 나오고 도전하고 또 이겨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좀 울림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흔히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청길 낭떠러지에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비로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저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그 다음의 말은 바로 시방색의 현전신이라는 말입니다. 낭떠러지에서 한 걸음 내딛어야 비로소 온전히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온전히 제대로 보이는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윤승철 작가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극한의 환경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딛는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